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에 근무하는 정지영입니다. 오늘은 11장 학교 조직은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학교는 어떤 조직일까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학교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 조직의 문화는 어떠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조직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의 학습 목표는 학교 조직의 구성원이 누구인지 이해하고 학교 조직의 구성과 원리를 이해하고 학교 조직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중학교 3학년 부장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A씨는 최근 학교 조직에 고민이 많습니다. 수학여행을 중학교 3학년들이 이제 수학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수학여행에 대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공문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다. 그래서 원래 수학여행을 담당했던 선생님은 다른 학교로 이제 이동을 하셨고, 이런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조직이 될까, 조직의 지식을 쌓아가고 또 이걸 또 근거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조직이 될까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진 경험을 했다라는 사례인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건 비단 학교만이 아니라 어떤 조직에서나 구성원이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조직의 지식이 잘 관리되고 저장되고 또 이렇게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조직이 되느냐 하는 게 조직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 조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례로 오늘 마지막 부분에 학교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는 어떤 조직일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학교 조직의 특징 그리고 조직 구성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이란 무엇인가? 조직이란 그 개념에 대해서 막스 베버는 협동 집단으로서 계속적이고 의도적인 특정한 종류의 활동 체제를 말한다라고 해서 시스템으로 조직을 설명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윤정일 선생님 등의 교수님들은 둘 이상의 사람이 일정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구성한 사회체제다라는 것이고요. 특정 과업, 역할, 권한, 의사소통, 지원 구조를 갖는 역시 시스템이다, 체제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학교 조직은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조직의 목표, 학교의 목표는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공식적인 조직을 학교 조직이라고 우리가 개념을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학교 조직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학교 조직의 구성은 교육활동을 구성하는 교원과 학생이 핵심적인 구성원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직원은 또 행정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학교를 벗어나서 관련된 사람들로는 우리 학생의 학부모와 보호자 그리고 학교의 주변의 지역사회 구성원들도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 조직의 목표 측면에서 공식적으로 학교의 목표는 초중등교육법,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목표가 정해져 있고요. 또 그 밖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교의 목표를 또 정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교 운영의 원리는 일반적인 행정조직처럼 기본적으로 관료제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관료제적 속성에 대해서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교육활동에서 교원들이 전문가 조직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학교 조직은 기본적으로 공식 조직을 그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또 그 안에는 구성원들 간의 비공식 조직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학교는 전체적으로 학교 문화와 그 문화, 큰 학교의 문화가 있고요. 또 구성원들 집단마다 하위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 조직 구성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공급자의 측면, 학교에서 교육을 운영하는 공급자의 측면에선 교원과 직원, 이걸 합쳐서 교직원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교원의 종류에는 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네 종류의 교사와 교장까지 여기를 교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교원과 직원을 합쳐서 아까 교직원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을 받는 대상의 입장에서 본다면 학생이 있고요. 또 학부모도 간접적으로 학생을 통해서 교육의 수혜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위치에서 역할에서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서 학교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챕터에서는 특히 관료제가 무엇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대 조직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료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관료제,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관료제의 그 대표적인 조직으로 우리가 군대 아니면 정부 조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료제의 전형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학교는 이런 전형적인 관료제와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근대 사회에서 조직을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료제다, 뷰로크러시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요. 이 관료제는 막스 베버에 의해서 제안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의 대부분의 조직에는 이런 관료제 속성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관료제는 조직을 운영하는 중요한 원리로서 명령과 복종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명령은 누가 내리느냐? 상급자가 계속 상급자의 이런 위계 구조가 있는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하는 것, 이걸 명령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요. 하급자는 그 역할 내에서 책임 범위 내에서 복종의 의무를 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리더, 상급자가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파워, 권력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그런 지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권위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권위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권력은 명령권자가 구성원의 저항이나 반대와 무관하게 복종하게 만드는 힘, 이걸 우리가 권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권위는 합법적으로 명령을 받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능력, 이걸 권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뭐 이제 학자마다 다 개념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파워라고 하는 것은 저항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말하고요. 모든 이 명령을 받는 구성원들이 이에 복종할 때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경우에 우리가 권위, authority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파워와 이 어서리티가 약간 차이가 있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막스 베버는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이런 파워, 강력한 힘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타당하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복종하는 권위, 어서리티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관료제 모델이 적용되는 이런 전형적인 조직이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의 정부 부처, 그리고 회사 중에서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운영되는 회사, 또 가장 일사불란한 조직 중에 하나가 바로 군대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관료제 모델이 적용되고 지금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전형적인 조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학교 조직은 기본적으로는 이 막스 베버의 관료제 운영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적용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계 구조를 본다면 교장 선생님 밑에 교감 선생님이 있고 교감 선생님 밑에 부장 선생님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부장 선생님들의 업무 범위 내에 부원 교사들을 이렇게 배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업무 구조가 관료제의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 말씀을 교감 선생님이 복종하고 교감 선생님 말씀을 부장 선생님이 따르고 부장 선생님 말씀을 교사들이 이제 따라야 되는 걸 기본적인 관료제의 원칙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조직에서나 뭐 갈등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명령과 복종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authority, 권위라는 게 여러 종류의 권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관료제의 권위를 우리가 합리적, 법적 권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관료제에서의 권위는 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운영의 원리와 절차를 규정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규정에 의해서 이런 권위가 생기는 것이고 이런 정해져 있는 역할 범위 내에서 그 구성원들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 생긴다. 이걸 합리적, 법적, 합법적 권위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위는 전통적 권위라고 하는데요. 아까 그 합리적 합법적 권위에서 법적 권위에서는 규정에 의해서
이런 권위가 발생한다, 생겨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전통적 권위라는 것은 이런 규정이나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나 조직에서 관례나 관습에 의해서 생겨난 이런 권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습적으로 온 권위, 지위다라는 것인데 이게 예를 들면 예전에 신분제 사회에서는 이런 신분에 의한 권위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뭐 요즘에 이제 신분제 사회는 아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건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이런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여기 권위에 대해서 다시 이 권위를 복종하지 않는 경우들도 집집마다 많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건 법적으로 정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인정해 왔던 권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카리스마적 권위가 있는데요. 카리스마적 권위는 어떤 그 리더의 초인간적인 능력이나 어떤 성과에 의해서 리더에게 굉장히 강력한 이런 권위가 생기는 경우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라는 이제 용어도 있는데요. 이런 카리스마가 생긴 리더에게 있는 권위가 카리스마적 권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적이나 정치적인 혁명, 운동의 조직의 예언자, 메시아, 국가적 영웅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카리스마적 권위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료제의 특성을 우리가 5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권위에 위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이어라키, 위계성이 어서리티에 있다라는 뜻인데요. 하이어라키 오브 어서리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단계별로 예를 들면 이제 정부 부처를 예를 들면 장관의 그 권위가 있고 위계가 있고 권위가 있고요. 그리고 차관, 실장, 국장, 과장,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이렇게 계층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층에 따라서 권위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권위의 위계라고 표현하고요. 두 번째 이제 규율과 규정에 따른다라는 것인데 관료제에서 생기는 이 업무의 범위와 역할 그리고 권위의 위계 이런 것들을 전부 규정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경우에는 정부 조직법이 있고 또 교육부에도 교육부 직제라는 게 있고요. 이런 규정에 의해서 지위가 나눠지고 또 권위가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의 이런 결과의 과학적 관리론이 여기에 반영돼 있다라고 우리가 아마 다른 책에서도 읽으셨을 것 같은데 이 관료제에서도 이런 과학적 관리론이 적용되고 있는데 분업을 통한 전문화 우리 2차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공장에서도 표준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져서 대량 생산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큰 조직을 운영하는 이런 원리로서 분업을 통한 전문화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비인간성, 몰인간성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관료제의 특징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조직을 벗어났을 때는 사실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어디 출신이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나이가 몇 살이냐를 가지고 이제 서로 서열을 정하기도 하고 형, 누나, 뭐 언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조직 내에서는 그런 인간적 관계를 다 무시하고 현재 규정에 의해서 생긴 역할, 롤에 대해서만 권한과 책임을 진다라는 점이고요. 이 관계에 있어서도 규정되어 있는 이 내용에 의해서 상하관계가 결정되고 수평적 관계도 형성된다라는 점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관계는 다 무시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비인간성 또는 몰인간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이제 이런 조직들의 운영에서 이런 성과 중심으로 조금 변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원래의 관료제의 특성에서는 경력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 지향성 그 말 그대로 이런 커리어에 대해서 나의 이 조직에서의 경험에 의해서 그 경험이 많은 사람이 더 우대되는 이런 특징을 바로 경력 지향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교직 경력이 몇 년입니다. 뭐 이게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이런 오래된 경험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에 대해서도 보상도 더해주는 이런 경향성을 경력 지향성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력 지향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관료제의 문제점들이 나오면서 개선 방안으로 여기에 성과급이라던가 아니면 인정 보상의 어떤 평가를 포함해서 이런 경력 지향성을 보완하는 경력 지향성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하는 제도들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료제의 특성을 이제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권위의 위계, hierarchy of authority라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규율과 규정에 의해서 직위에 따라 권한과 또 책임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권위의 위계라고 하고 학교에서는 교장, 교감, 교사의 권위의 체계가 위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율과 규정, rules and regulation이 조직에 해당되는 어떤 조직의 구성이라던가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전부 규율과 규정으로 만들어 있다. 그래서 한편 나타나는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경직성과 목표 전도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경직성은 뭐냐? 이 규정을 하다 보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규정에만 얽매이게 되면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니까 더 이상 안 하겠다 다 안 하면 이 새로운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이런 경직성이 나타나는데 가끔 이제 우리가 정부 부서로서 우리가 가게 되는 데가 이제 주민센터나 뭐 구청을 가게 됐을 때 내가 궁금하고 어려움이 있는 민원이 있지만 아무도 나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를 가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규정에 있는 나의 역할만 한다라는 게 원래 관료제의 속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약간의 부정적인 측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부정적인 내용이 목표 전도 현상인데요. 이 조직이 생긴 목표는 있는데 각자의 역할을 너무 이제 세분화하다 보니까 나의 일이 이 원래 조직의 목표와 정말 맞닿아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잘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맡은 일만 한다라고 하다 보면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과 수단이 바뀌게 되고요. 절차만을 강조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도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다. 이게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분업을 통한 전문화, 디비전 오브 레이버, 분업이라는 거고요. 스페셜라이제이션이 바로 전문화입니다. 업무가 조직에 해야 될 일이 100가지가 있으면 이걸 20명에게 나눠줘서 20명이 5개의 꼭지의 일들을 하게 되는 이게 분업이라고 하고요. 이 5개의 꼭지의 일을 계속하다 보면 그 분야의 전문성이 늘어나고 또 업무의 효율성이 또 늘어나게 되는 현상이 바로 분업을 통한 전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약간의 부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나는 5개 꼭지의 일만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의 5개 꼭지의 일은 나랑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에서는 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협력이 잘 안 이루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조직의 목표나 이익은 하나가 있는데 각 부서별로 일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경쟁도 생기고 그래서 부서 간에 또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조직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우리 조직의 목표는 딱 있습니다. 학교 조직의 목표는 학생의 학습에서의 성공, 개인적으로 다 개별적 학생들이 성공하는 것인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는 그냥 국어 수업만 잘하면 된다. 국어 선생님이니까. 나는 1학년 3반 담임이니까 1학년 3반만 잘 되면 된다라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 분업이고 본인의 책임을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본인의 책임만을 우선시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인간성의 문제가 아까 설명은 드렸는데 성별, 연령, 학력, 경제력 이런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인간적 속성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인간성, 몰인간성에 의해서 어린 상급자가 뭐 나이 많은 후임자를 구성원을 같이 지도하기가 어려운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나이가 훨씬 많은데 굉장히 나이도 어리고 학교에서도 후배가 나의 리더로 왔을 때, 상급자로 왔을 때 생겨나는 이런 인간적 갈등의 문제들도 여기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력 지향성은 이제 성과와 경력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랫사람은 성과를 많이 내고 있고 윗사람은 성과가 별로 없을 때 그러면 월급은 윗사람이 오래됐기 때문에 더 많이 받는 이런 문제가 바로 경력 지향성이 갖고 있는 한계라고 할 수 있어서 최근에는 성과 지향의 이런 보상 체제도 여기에다가 추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료제는
긍정적인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해서 요약해보자면 권위의 위계에는 수능과 원활한 조정에 의해서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이런 운영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이런 위계에 의해서 윗사람이 막 말할 때 아랫사람이 말을 못한다거나 이런 의사소통에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규율과 규정에 의해서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계속성, 통일성이 확보된다. 왜냐하면 갈등이 있을 때 규정을 찾아보면 딱 정해져 있는 것대로 나눌 수가 있지만 경직성과 목표 전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분업을 통한 전문화를 통해서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지지만 권태감이 누적될 수 있다. 옛날에 우리 그 모던 타임즈라는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보시면 그런 장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똑같은 나사 조이는 일만 하루 종일 하다 보면 여기서 권태로움이 누적될 수도 있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비인간성으로 합리성이 증진되지만 사기가 저하되는 사례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경력 지향성에 대해서는 동기를 이 조직에 오래 있어야 되겠다라는 동기 유발의 요인도 되지만 실적, 연공 간의 갈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조직은 이런 전형적인 관료제이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군대나 정부처럼 이런 관료제적 속성을 갖고 있는 반면에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이런 관료제적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반면에 교사로서 수업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 또 생활지도하는 측면에서 보면 전문가로서 독자적인 판단과 독자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 이거는 전문가 조직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이런 행정 업무의 관료제적 속성과 교육적 관점에서의 활동은 전문가 조직의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관료제와 전문가 조직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학교 조직의 특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민츠버그는 전문적 관료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료제이지만 전문가적 조직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전문적 관료제라고 하고요. 호이와 미스켈의 경우에는 호이 앤 미스켈은 이걸 이중 조직이다.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 조직과 관료제 이걸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어서 이 두 가지인데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유사한데 용어를 달리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전형적인 관료제랑은 좀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학자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위크의 경우에는 느슨하게 결합된 체제, 이걸 영어로 loosely coupled system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관료제적 특징을 tightly coupled system, 아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다. 조직이 아주 견고하게 조직되어 있다는 것과 반대로 학교는 좀 느슨하다라는 특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관료제와는 달리 조금 이 관계가 느슨하다라는 특징인데요. 이게 전문가 조직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런 특징을 굉장히 강조해서 loosely coupled system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코엔, 마치 앤 올센의 경우에는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organized anarchy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organized, 조직화가 돼 있는 조직이지만 아나키, 무질서한 조직이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직 구성을 보면 교장, 교감, 부장, 교사 이렇게 다 조직이 돼 있지만 실제로 활동들을 살펴보면 이 조직과는 달리 무질서하게 각자의 판단과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런 특징은 초중등학교보다 대학에 있는 조직에서 훨씬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들을 뭐 만나서 예를 들어서 전체 이화여대에 1000명의 교수가 계시다 그러면 1000명이 모여서 뭐 행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은 다 같이 갖춰져 있지만 활동은 굉장히 전문가적으로 각자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특징을 바로 우리가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이다. 오가나이즈 아나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 조직의 문화, 이제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학교 조직의 문화는 어떠한가? 조직에는 각각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체크 포인트는 인간과 문화를 보는 관점을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X 이론, 영어로는 Theory X라고 표현하고요. 또 Y 이론, Theory Y가 완전히 상반된 관점으로 조직을 보고 있는데 이 조직은
기본적으로 구성된 인간, 사람들, 이 구성원들의 특징을 가지고 조직을 볼 수 있다는 관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학교 조직의 문화 유형은 어떠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어리 X와 시어리 Y가 있는데요. 조직 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에 대한 관점,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한 가정을 기본으로 조직의 운영 원칙을 정해야 된다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본성이 선하고 자율적이라고 가정한다. 이걸 바로 시어리 Y라고 표현하고요. 인간은 본성이 악하고 타율적이다. 이게 바로 시어리 X의 인간에 대한 가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어리 Y에서는 자율적 책임을 강조하는 거고, 시어리 X에서는 이렇게 인간들이 가만히 놔두면 그냥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타율적으로 이렇게 통제해야 된다. 이게 바로 시어리 X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어리 X부터 살펴보면 인간 본성과 동기가 어떻게 보면 성악설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들을 대상으로는 보통 사람이 천성적으로 일하기 싫어하고 되도록 일을 피하려고 한다. 두 번째, 일을 싫어하는 보통 사람들의 특성 때문에 조직은 강제하고 통제하고 지시해야 된다. 그리고 처벌에 대한 위협도 막 가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보통 사람은 지시받기를 좋아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에게 이런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상벌 체제와 상벌 체제가 다른 말로 이제 당근과 채찍이다라고 표현하는 캐럿 앤 스틱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시어리 Y의 관점은 완전히 정반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일에 집중하는 것이 놀이나 휴식처럼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가정하고 있고, 외적 통제와 처벌의 위험만으로는 사람이 일에 열심히 몰입하게 할 수가 없다. 조직 목표에 대한 몰입은 목표 성취와 결부된 보상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적당한 조건만 있으면 다 책임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일한다. 그리고 다섯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직 문제 해결에 요구되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다 갖추고 있고, 현재 조직의 조건과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지적인 잠재력을 일부만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어리 Y에서는 조직의 운영의 원칙으로서의 통합, 인티그레이션, 구성원들을 잘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조직에 대한 이제 문화를 연구한 것들을 살펴보면, 문화는 구조적인 포함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요. 학교는 국가, 사회의 문화 속의 하위 문화로 되어 있고요. 또 학교 문화 자체에도 그 안에 교사와 학생, 학부모 이런 하위 문화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직 문화를 3단계 수준으로 호이 앤 미스켈은 설명하는데, 1단계에서는 조직의 문화는 공유된 규범, 우리가 관료제적 특징 중에 하나 규범을 공유하고 있다는 게 1단계고요. 2단계는 규범보다는 더 상위 개념으로서의 가치, 밸류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거고요. 또 바탕에는 묵시적인 가정으로서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조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묵시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 문화의 유형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구분을 했는데요. 그런 학교들마다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5개의 특징을 각각 하나만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5가지의 문화적 특징들을 일부 가지고 있는데,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는 어떤 문화가 좀 더 강조되고 있는 조직이 있다,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5가지가, 첫 번째는 아카데미. 학교는 학습이 주가 되기 때문에 아카데미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약간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감옥과 같은 문화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들어오면 못 나가게 하잖아요. 학생도 못 나가고 교사도 못 나가고 또 시간이 되면 나가고, 이런 감옥과 같은 통제와 훈련도 있고요. 세 번째는 사교 클럽과 같은 문화도 가지고 있다. 동아리도 있고 교사들도 학습 공동체가 있고요. 이런 사교 클럽, 그리고 공동체로서 서로 배우고 지원하고, 학교장은 이런 공동체, 학교 공동체와 또 학부모, 지역사회까지도 이런 공동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장처럼 학생을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효율적으로 이렇게 교육시키는 이런 공장의 특징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학습자들께서 다녔던 학교, 지금 현재 소속된 학교는
이 5가지 특징 중에 어떤 문화적 특징이 강조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타인호프와 오웬스는 가족 문화, 기계 문화, 공연 문화, 공포 문화 그대로 이 말 그대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겠는데 이런 문화들을 각각 가지고 있는데 아주 엄격한 학교의 특징은 바로 이런 공포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축제와 같은 이런 페스티벌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학교 문화가 바로 공연 문화. 아까 기계 문화와 가족 문화는 이해하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학교 조직을 보는 관점 중에 하나가 바로 조직 풍토 이론인데요. 풍토는 클라이밋, 기후, 풍토 이런 걸 이제 클라이밋이라고 표현하는데 학교에도 이런 풍토가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조직의 풍토를 헬핑과 그로프트가 개방적, 폐쇄적 문화, 개방적이냐 폐쇄적이냐 그리고 따뜻하냐 아니면 엄격하냐 이렇게 문화적 특징을 풍토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핑과 그로프트가 이런 조직 풍토 기술지 OCDQ라는 것을 개발해서 실제로 이런 문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은 어떤 풍토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풍토를 보는 문항이 되겠고요. 윌로우와 존슨은 학교 교사가 학생을 통제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런 인간주의적 학교와 보호지향적인 학교로 구분을 하는데요. 인간주의적 학교는 뭐 이해하시는 대로 굉장히 따뜻한 문화가 있는 반면에 보호지향적이라는 말은 이제 보호지향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엄격한 학교의 풍토를 보호지향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 장을 보겠는데요. 학교 조직을 이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까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조직을 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직을 개선하는 방향이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는 5가지 관점으로 보겠는데요. 학교 조직의 목적을 강조하는 관점, 그리고 문화, 그리고 구조, 그 다음에 정치적 관점, 학습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직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 문제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개선 방향도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의 관점인데요. 학교 조직의 비전과 목적,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학교가 갖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목적을 다시 바로 세우고 목적에 따라서 조직을 운영하는 이런 관점이 목적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학자인 20세기에도 굉장히 유명한 드러커가 목표에 의한 관리, MBO라는 것을 만들어냈는데요. 경영이나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목적이다. 그래서 목적과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의해서 조직을 잘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MBO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MBO가 조금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업보다는 이렇게 양적으로 이렇게 목적을 측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MBO를 많이 쓰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문화적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학교의 성과가 만들어진다라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어떻게 보내느냐, 특히 예를 들어서 행사나 의식, 이걸 우리가 영어로 리추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고유의 상징, 아이콘들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이런 것이 문화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고 잘 안 될 때 문화적 관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해보고 이걸 개선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분석하는 하나의 또 틀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구조적 관점입니다. 학교 조직의 구성 요인들을 하나하나 좀 나눠보고 학교의 구조와 시스템들을 나눠보는 관점인데요. 학교 조직의 수업, 학생의 분반, 교수 내용, 업무, 예산, 건물 배치와 같이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를 하나하나 나누어서 분석을 해보면 각각의 요소마다 또 문제가 보인다라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요소들의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하는 게 바로 구조적 관점이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학교의 규모 연구 중에 스타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걸 연구한 거냐면 클래스 사이즈라고 해서 학급당 학생 수가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가 바로 테네시주의 스타 프로젝트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는 어떻게 했을 때 가장 교육적으로 효과적인가를 보여주는 연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관련해서 이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학급 규모 연구가 인디애나주의 프라임 타임 프로젝트가 있고요. 위스콘신의 세이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교재에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은 동국대에 계신 신인수 교수님하고 제가 같이 이 CSR 클래스 사이즈 리덕션 학급 규모 감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메타 분석을 통해서 기존의 연구들을 이제 통합한 분석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 규모를 감축함과 동시에 교육 내용, 교수 학습 방법이 같이 변해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한 바가 있고요. 정치적 관점은 학교 조직에서 파워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 이게 바로 정치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파워 간의 어떤 그 경쟁과 이 갈등,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이제 학교 조직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파, 교감 선생님파, A 부장파 이렇게 분파가 나눠져 있다면 이게 이제 학교 운영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치 지배 구조, 정책의 측면에서 학교를 분석하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이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호이에 앤 미스켈은 교육에 대한 비정치적 신화가 있지만 정부 수준이나 학교 수준이나 아니면 학급 수준에서도 정치적인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정치적 갈등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학교의 조직을 개선하는 하나의 관점이 될 수 있다. 합리성과 민주주의의 기초에서 이런 문제를 살펴보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세기 이후에 이런 세계적으로 공교육 체제가 있었지만 과학적 관리론 안에서 이런 정치적 속성에 대한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이해 당사자들의 의사결정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점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의 관점인데요. 첫 번째 아까 사례에서 살펴본 문제가 바로 이런 학습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개인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도 학습한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걸 학습 조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학교가 조직 수준에서 학습을 통해서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관점인데요. 이 관점에서 본다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활동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데이터가 수집되고 관리돼서 다음에도 또 활용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에서는 이런 일들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조직 수준에서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기본으로 개인별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는 개인별 지식과 전문성을 조직 수준에서 이걸 축적하고 활용해서 시너지를 만드는 이게 바로 조직 수준에서의 학습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걸 잘하는 조직을 우리가 학습 조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교재를 보시면서 또 구체적으로 학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표적인 학자 중에 이제 아지리스라고 하는 이 학자가 조직에서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7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직에서의 학습은 기본적으로 단순 순환 학습인데 단순 순환 학습은 한번 조직의 목표를 정하고 실행하고 평가해서 개선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고요. 이게 이 과정이 반복됨에 의해서 이게 목표도 잘못됐고 계획도 잘못된다는 걸 발견하면 이런 순환 구조 자체를 바꿔주는 이걸 이중 순환 학습이다라고 더블 루프 러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싱글 루프 러닝으로 일반적인 일을 하고 있다가 이 절차나 과정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이런 그 자체적인 이런 조직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이걸 바로 이중순환 학습, 더블 루프 학습이다라고 더블 루프 러닝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학자 중에 이제 생게라는 학자가 학습하는 조직,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장 발전하는 조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조직 구조 자체의 인지적 모델을 만들고 조직이 공유된 비전을 만든 다음에 팀 학습을 강조할 때 조직 수준에서의 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시스템적 사고를 갖고 전체 시스템과 하위 시스템들 간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제일 중요한 학습 조직의 특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교육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조직 수준의 학습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학교에서 전통적인 학교 조직에 대해서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일까를 보는 5가지 관점을 좀 이해를 했고요. 또 학교의 교육 환경은 또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의 관점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도 제가 제시를 했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심화 질문들과 추천 활동들을 제가 제안했으니까 한번 학습해 보시길 바라고요. 추가적인 학습 자료들은 뭐 유튜브에도 많이 있고 또 교육부나 교육청에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제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학교 조직의 특징을 설명하는 이론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학교 조직의 문제를 살펴보고 이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